122쪽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은 요 담화관습이라는 건데, 일단 요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말 여러 가지 하는 것. 우리 발화랑 이제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문장은 이제 쓰기에서 하나의 주술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걸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얘는 말로 표현하면 이제 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한 문장을 내는 거죠. 그런 발화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이제 담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화야, 대화. 대화 상황을 이제 쉽게 담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발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발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이제 관습이라는 말은 일종의 어떤 형식 혹은 전통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좀 겸손한 말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쭉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을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도 그런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다, 혹은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지겠어? 담화 관습도 달라지겠죠. 그럼 이걸 어디서 나타나냐면,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저 밑에 지방 있죠? 저 밑에 지방과 그 다음에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말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담화 관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나오는 사례 한번 확인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죠.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사실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어떡한 거야?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표현은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과는 어떻게 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담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죠. 차린 것은 별로 없다.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밑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이제 강조하는 거야. 앞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신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관습, 담화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담화 관습입니다. 확인할게요. 담화 관습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 사용,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의 광냉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말하게 되거나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표현이 있게 됐는데, 이게 뭐야? 어느 정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정하게 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관습을 어떤 형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지. 표현 있게 말했는데 이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그 밑에 거 담화 관습의 범위에서 지금 쭉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넓게는 나라, 그 다음에 사회, 나라 안에서의 사회가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세대, 계층, 직업, 성별 이런 건 사회. 그 다음에 지역, 학교, 가족, 그리고 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담화 관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나만의 어떤 그 담화 관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담화 관습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담화 관습은 개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가족, 학교 이런 것마다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거든. 거꾸로 이거야. 내가 내 담화 관습이 다르니 상대도 나와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좀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담화 관습은 나만
갖고 있는 것, 나만의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있고 다른 집단의 것도 있고 다른 나라의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담화 관습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담화 관습을 고려해 의사소통하기 마지막 줄만 볼게요. 따라서 담화 관습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담화 관습도 달라진다. 당연하지. 우리 말도 달라지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달라지죠. 그럼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담화 관습도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사랑 대 러브에서 사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러브는 이제 영어권, 서양식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먼저 봅니다. 설명문, 설명적, 예증적. 예증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통해서 이제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말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담화 관습이 바로 간접적이고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문학작품에 반영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말 담화 관습에 반영된 우리 사회 무리의 문화관 또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인의 사랑 표현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볼게요. 한국의 옛 이야기를 분류해보면 다른 주제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이것은 사랑에 이야기가 빈약한 것은 유교와 불교 전통이 중용과 절제, 은근과 끈기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적인 사랑관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한국적인 사랑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좀 빈약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이거 직설적 표현인 거잖아. 그런 것을 금기시했다. 계속 I love you는 영어권에서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일상어다. 하지만 한국인의 저를 사랑하세요. 네, 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영어권과 우리나라의 지금 담화 관습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뭘 들어주고 있는 거냐면 이제 문학 작품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정철의 송민곡에 나오는 반기시는 낯빛, 얼굴빛이 전과 어찌 다르실까라는 구절처럼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은 오직 낯빛, 얼굴빛으로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 평소와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얼굴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싫어하는 내색 낯빛이 역력한 거겠죠. 계속 한국인들은 사랑을 은근한 눈빛이나 흐뭇한 표정으로만 사랑을 은근한 눈빛의 표정으로만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직설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간접적이라는 얘기인 거지. 됐죠? 계속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요즘 한국의 현대적 사랑법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담화 관습이 달라진다고. 사회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하다 보면 담화 관습도 달라진다. 지금 과거에는 어땠냐?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야. 표정과 행동,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마음을 드러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사랑은 변하는 것이 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래 달라지긴 했어. 현대적 사랑법은 좀 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박경리 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월선이와 용희의 사랑처럼 은근하고도 지속적인 사랑, 여기는 앞에 어떤 거 대비가 되는 거냐 이런 거지. 표현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게 은근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랑은 변하는 것, 이거는 지속적인 사랑.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표현인 거죠. 어디까지가? 은근, 그 다음에 지속, 이렇게. 됐어? 이게 언제? 현대적 사랑법인 거야. 이거 중요한 건 지금 이 현대적 사랑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야. 달라졌다. 그럼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 토지에 등장하는 월성과 용희의 사랑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봐봐. 용은 다 죽어가는 월선을 내려다보았고 월선은 그 모습을 눈이 부신 듯. 이런 거지. 지금 누가 죽어가는 거야? 월선이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죽어가지만 용이 온 거에 대해서 눈이 부신 듯 올려봤다. 여기는 진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망이 전혀 없는 거죠. 계속 얼굴 가까이 얼굴을 묻는다. 이제 이런 게 바로 뭐인 거야? 이런 게. 그래, 직접적으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행동인 거지. 그리고 떤다.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어진다. 바로 이게 뭐란 거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동받고 있다. 이것이 뭐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얼마 후 그 격려는 멎었다. 가만히 라고 하면서 이불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물에 위에 올린다. 쪼개서 가느라 은미녀가 방바닥에 떨어진다. 내 몸이 찹제. 그래. 지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제 상대에게 절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한이 없제? 야,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주먹만큼 작아진 얼굴에서 턱을 쓸어주고 조용히 자리에 눕힌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월선을 향한 용의의 마음을 다 하나하나 몸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 그러면서 우리의 담화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과 관련해서 계속 봅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던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내는 끝내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여인은 아무런 미련이나 원망 없이 죽는다. 진심으로 절절하게 사랑했기에 여한도 없다.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의 사랑관을 더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두 번째는 거죠. 지금 사랑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간접적이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역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이치 안만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을 담고 있는 수사법을 일컫는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독자들은 발화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그 언어가 뜻하는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시와 그림, 글씨 등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19세기 조선의 문인화가 추사 김정희는 이렇게 제주도로 유배간 뒤 병약한 부인 이씨가 격정대에 편지를 이만큼이나 주고받는데 이씨 부인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향 간 지 2년 후인 그때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별세 이제 아내가 죽은 지 이튿날 다음 날인 14일과 그 다음 18일 연달아 부인 앞으로 편지를 보낸다. 부인의 부고는 2달 뒤인 이듬해 1월 15일에야 제주 땅에 도착했다. 추사 김정희는 뒤늦게 부인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해하며 도망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시, 지은 시를 썼는데 이 시에 담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국인의 사랑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봅니다. 어찌하면 이제 월화노예는 이제 저승 그런 거 관련되는 거. 월화노예는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내세에는 다음 생에는 그대와 나 자리 바꿔 태어날까. 나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산다면 이 마음 이 슬픔을 그대가 알 터인데. 이거 말하는 거네. 지금 바꿔서 왜 내가 이제 산 사람으로 내가 이제 죽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부인을 산 사람으로 다음 생에서 내세 다음 생에서 그렇게 산다면 지금 남아있는 나의 어떤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가 알 수 있을 거다.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거지. 야, 너가 이거 겉으로 들어본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거잖아.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나 이만큼 힘들어 슬퍼.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런데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왜? 아내는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는 거야? 나 그만큼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봅니다. 여기에는 저승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신선인 월화노인에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는 서로 바꿔 태어나게 부탁해서 상대방을 제주도처럼 천리만큼 먼 곳에 두고 먼저 죽어 사랑하는 임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게 하고 싶다는 애절함이 담겨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자신이 겪은 아픔을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내 마음 몰라줘? 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죽은 부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눈물 젖은 사랑의 시다. 옛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이런 슬픔을 좀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사실 뭐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식을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그 슬픔에 애써 사귀며 마음속으로만 우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 애끓는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라도 꿈꿔보는 것이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역설적 표현 방식을 접할 때 독자들은 우선 통념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러니를 이제 반어라고 배우는데, 이 반어가 그 겉으로 드러낸 바와 이제 의도하는 바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에서 창문 유리창 놀다가 유리창을 깬 아이에게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거 이제 반어인 건데, 여기에서는 상황 자체가 좀 그 아이러니한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배우는 역설은, 그 시에서 배우는 역설은 한 문장 안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문장의 의미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보는 거야. 지금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 안 돼, 이거거든. 그래서 상황을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역설적 상황, 역설적 인식이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계속. 독자들은 우선 통념이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 통념이 전복되면서 나타나는 신선함을 깬다. 그뿐만 아니라 왜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느껴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면 그만큼 나 어떻다? 엄청나게 슬프다.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은 적설적이거나 표면으로 드러난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역설적이다. 이것을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된장이나 김치처럼 곰삭은 내적 깊이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요 내용이 이게 앞에 있는 원언 같은 거야. 어디서?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거다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즉 우리의 담화관습을 모르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문화마다 언어권마다 담화관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야. 넘어갑니다. 학습활동은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다 확인했던 내용인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우회는 이제 돌려 말한다는 거잖아. 우회적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뭐랑 좀 다르냐면 우의적이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의적인 것은 비유적, 이거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회는 돌려 말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우회적이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창문이 열려 있어. 야, 오늘 좀 날씨가 춥지 않냐? 창문이 열려 있어.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창문 좀 닫아줄래? 즉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지. 정말 날씨에 대해서 야, 난 추운데 넌 안 춥니? 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창문 좀 닫아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런 게 바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은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봐. 야,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아. 그래, 나도 추웠어.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는 야, 창문 좀 닫아줄래? 거기 너가 가까우니까 좀 닫고 들어와. 이거였는데 뭐 이해가 못하는 거야.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봅니다. 여기 이제 이거 볼게요. 3번이에요. 넘어와서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의 담화관습을 성찰해 보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 신분제야, 신분제. 그래,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불만을 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볼까? 상기랑 이제 사실 이제 그 백정이라고 하잖아. 이제 고기 써는 사람을 천민에 속하는 거고. 그랬더니 상기랑 고기 한 건 썰어라.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대답 소리는 어디인지 모르게 가시가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가시가 박혀 있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속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겠어?
신분제 사회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상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박태환은 앞에서 얘기했던 누구야? 김성기와는 다르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담화간섭이 다르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담화간섭이 다르다. 아, 다른 사람과 나랑 다르니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야?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대화에 임해야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랬더니 어때? 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직설적이, 이거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직설적이 아닌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화법을 완곡어법. 지금 이렇게 완곡어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좀 볼게요. 3번. 앞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사람 표현 방식과 이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인의 담화간섭은 밑에서 예시답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담화간섭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됐죠? 적용마당을 봅니다. 여기도 이제 수필인데 이거 지금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상대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사실은 이제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중학교 때가 됐든 고등학교 때가 됐든 학창 시절에 관계를 맺은 친구들,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면 우리 술 한번 하자. 이거야. 여기서 지금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야, 언제 우리 술 한번 하자. 술 한잔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느냐? 언제 할지 그 날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연락처도 달라질 수 있잖아. 연락처를 서로 묻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야, 언제 술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아. 앞으로 우리 술 마실 일 별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가 이 글쓴이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새로운 방향, 새로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좀 볼게요. 수필, 서술적, 개성적, 예시적, 특별한 거 없고 일상과 이거를 좀 바꿔야겠네. 자전은 밥 중심의 인사말에서 깊은 성찰을 끌어내고 있고 일반적 의자는 참신한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각을 달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볼게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 번 먹자.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가장 자주 하는 인사가 이 말일 것이다. 비슷한 말로 언제 같이 운동 한번 하잖아. 언제 등산 한번 하자 등 있으나 활용 빈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운동이나 등산을 매일 하지는 않으며 하루 3번씩 하지는 않으니까 밥 먹자는 제안을 이토록 자주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 중요해서만은 아니다. 뭐가? 밥 먹는 행위가. 밥 먹는 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식구란 밥 먹는 입이란 뜻이다. 이종록 시인이 식구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릇기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계곡에 삶아 그릇에 담아놓고 한껏 뜯어먹는 행복한 식구들이 있다. 그중 큰 입들 사라지자 울고기다. 1년이다. 계곡이 뜯어먹는 입들의 탐욕에 대한 얘기다. 시인은 3년에서 이 글자의 뜻을 이렇게 바꾼다. 기란 글자엔 개 한 마리 가운데 두고 방식방식 우는 행복한 가족이 있다. 일터로 나가 온 대신 남은 아이들을 지키느라 컹컹 짖는 개가 있다. 집은 제가 지킬게요. 저도 밥그릇 받는 식구잖아요. 이번에는 개를 포함해서 한 식구다. 이렇게 보면 같이 밥 먹자는 말은 식구처럼 친밀해지자는 따스한 제안이기도 하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지. 친밀해지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를 이용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문제는 이게 별로 실현 가능성이 우리 이제 전개 방식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환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인데 이걸 이제 전환하면 진정성이 있는 건가?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볼게요. 문제는 이제 이게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데 있다. 한 대기업 사고에서 자사 직원 이만큼을 대상으로 했더니 70%가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로 이 말. 밥 한번 먹자. 만화 마음의 소리에서도 작가 조석은 이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을 보여주고는 그래 밥 한번 먹자. 이 장면의 속뜻을 이렇게 푼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의 속뜻이 이거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목성에 갈 수 있을까?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고 손을 들어 응답한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안다는 거지. 이 제안에 대해서. 이건 왼손이야. 뭐야? 지금 물어본 거 대답하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거기 아무 진심도 담겨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글쓴이의 참신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그 말을 나누는 진심마저 부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든. 아니다. 부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말을 나눌 때 우리는 정말로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그래. 그 순간에서만큼은 밥 한번 먹자는 거야. 다만 언제를 특별히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언제 먹나? 답은 이렇다. 언젠가는. 이게 답인 거죠. 언젠가는 단 지금은 아니고 이게 바로 언제 먹나에 대한 답인 거야. 지금을 강조해서 읽으면 이 말은 너랑은 안 먹어라는 뜻이지만 그래 지금 말고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으면 이 말은 너랑 밥 먹을 때까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라는 뜻이 된다. 이게 이제 글쓴이가 생각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행을 자꾸 연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이거 뭐야? 참신한 발상인 거지. 참신한 접근인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느 쪽에 내 길을 걸겠는 거. 당연히 긍정적인 쪽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은 실행 자꾸 연기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고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그래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사회가 다르죠. 북한과 남한. 그럴 때 밥 한 번 먹자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이거를 되게 가볍게 하는 말로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화 간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담화 간섭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내가 이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험 잘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